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종합 상황실을 만들고 1일 점검 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미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한 한 라인을 만들어 정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자신은 다수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앞두고 다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에 8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국발 황사는 내일 또 심해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기 정화 장치 설치 시범 사업을 벌였지만 전기료와 필터 청소 부담 등을 이유 전체 학교의 10% 정도만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차량 주차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참사로 기록됐던 화재 현장을 찾아가 점검해봤습니다.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대학 입시에서 정시와 수시를 통합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깜깜이 전형으로 공정성 시비를 낳았던 학생부 종합 전형 기재 항목 역시 대폭 간소화됩니다.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세계사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역사를 쓴다는 각오로 날마다 상황을 점검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준비위원회도 1일 점검태세로 전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빈틈없는 전략과 일정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산하에 회담 준비를 위한 종합 상황실을 꾸리고 종합 상황실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1일 점검 태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대립을 넘어 평화라는 새 역사를 쓰고 있다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 등 정신적 무장도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꿈꿔왔지만 아직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다 해결하겠다는 욕심보다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가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사상 최초로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 달성과 항구적 평화 정착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두 정상회담이 모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안보실을 중심으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한미 간 한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북 간 비핵화 해법에 대한 입장차는 큽니다. 게다가 미국은 여기에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거론할 태세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 준비가 착착 진행되면서 두 회담을 이어줄 한미 양국 간 실무 한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한 라인의 창구는 조윤재 주미대사와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 양측은 지난주 1차 실무회의에 이어 오는 16일도 회담 준비 상황과 관련 정보를 나눌 예정입니다. 주미대사관은 미북 정상회담 범정부 준비팀이 설치된 백악관과도 비정례적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비핵화 해법 모색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단계에 따라 보상을 하는 단계적 해법을 내세워 우군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мы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приветствуем постепенную нормализацию обстановки. 이에 부정적인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강력 반발하는 인권 문제까지 다룰 태세입니다. I think that is obviously the top conversation. Other things may come up as well. 특히 획기적 타결 방안을 모색 중인 미국은 핵가동 중단에서 폐기까지의 비핵화 로드맵 합의안을 만들고
단계적 이행 기간을 1년 또는 2년 이내로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북한에서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앉은 위치를 보면 권력 구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만큼 영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남북, 미북 대화와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 최룡해부터 김영남까지 인민문화궁전에 도착하고 간부들이 속속 주석단에 오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 최고 수위 추대 6주년을 기념하는 당 중앙보고대회를 연 겁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여수도를 성대히 경축하고 주석단 인물 대부분이 지난 9일 있었던 당 정치국 회의에 참여한 정치국 위원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원탁의 10명의 간부, 그리고 바깥에 앉은 6명으로 지난 9일 정치국 회의에서 국가 예산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아직 최고인민회의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들 중 몇몇의 교체가 예상됩니다. 먼저 김정은의 오른쪽에 앉은 김영남은 93가 된 만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리수용 등에게 물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원래 원탁에 앉았어야 할 사람이지만 해임된 황병서 대신 신임 총정치국장인 김정각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날 회의에서 김기남, 김원홍 등 대신 자리에 앉은 박광호, 태종수 등이 새로운 세력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직을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김 위원장은 간부들의 세대 교체를 통해 자신의 친정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 당 중앙위원 뒤에 정치국 성원들의 최근 사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혁명의 지휘 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마지막으로 회의에서 바깥 자리에 앉았던 대남 정책 총괄자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자리 변동도 주목됩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북한 현송월 단장이 중국에서 공연을 취소하고 귀환한 뒤 북한과 중국은 문화 교류도 끊겼었는데 모레 중국 예술단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특히 대북 특사로 파견됐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했던 숭타오 대외 연락부장이 이 예술단을 인솔해 간다고 합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2015년 12월 중국 베이징 공연을 앞뒀던 북한 모란봉악단. 중국 인민에 대한 그런 뜨거움을 마음을 안고 중국 인민에게 우리 노래를 전해드리려고 그래서 왔지. 저중 친서는 아주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며. 무대 장식과 공연 내용을 두고 중국과 마찰이 빚어졌고 공연 직전 현송월 단장은 공연을 취소하고 북한으로 귀환했습니다. 이후 2년 넘게 북한과 중국의 예술단 교류는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북중 정상회담 이후 예술단 교류도 다시 재개되며 북중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예술단이 모레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열리는 국제 친선 예술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겁니다.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 간의 친선 문화교류 강화 차원으로 보이며 조선중앙통신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친선적인 이웃나라의 예술단을 열렬히 환영하고 특별히 맞이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중국 예술단을 인솔하는 인물은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입니다. 지난해 11월 숭타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김정은의 중국 방문 때 전용 열차에 직접 올라 영접과 환송을 전담하며 북중 관계 해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왕 조용필 씨가 지난주 평양 공연의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고열과 후두염으로 간신히 무대에 섰기에 옥류관 냉면을 먹으러 가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게 지금도 큰 아쉬움이라고 합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지난 1일 평양 공연에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그 겨울의 찻집과 꿈, 단발머리 등을 열창한 조용필. 당시 조용필은 고열과 후두염에 시달리는 등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 자책을 많이 했고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잘 먹지도 못하고 뭐 그랬을 정도였는데 아무튼 최악의 상태에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기회. 가왕은 노래로 한반도의 봄을 알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그리고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 조용필에게 북한 주민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 옥류관에 한번 가고 싶었었는데 참 못 갔어요. 그냥 호텔 방에서 그냥 다들 갔는데 결국 그럼 옥류관에 입을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냉면을 못 드셨네. 못 먹었어요. 1968년 데뷔, 올해 50주년을 맞은 조용필은 전국의 팬을 만나러 떠납니다. 평양부터 제주까지 조용필이 봄을 노래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일본이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소외된 게 많이 아팠나 봅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고노 일본 외무상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아 현충원 참배까지 하며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재 기자입니다. 어젯밤 방한한 고노 일본 외무상이 오늘 하루 광폭 행보를 펼쳤습니다. 청와대 예방은 물론 서훈 국정원장과 비공개 면담, 그리고 강경화 외교장관과는 회담과 만찬까지 2차례나 만났습니다. 네, 향후 수개월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또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日韓緊密に連携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눈길을 끄는 건 고노 외무상이 사실상 하루 남짓 짧은 일정 중에 현충원을 찾은 점입니다. 일본 외무상의 현충원 참배는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최근 대북 대화 국면에서 일본이 소외됐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한일 관계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자세 전환의 상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인지 고노 외무상은 앞서 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하지만 청와대가 김 원장에 대한 해임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죠. 그러자 야당이 추가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지위를 악용해 김 원장이 설립한 더 좋은 미래연구소의 수강료 수입을 챙겼다는 셀프 돈 세탁 의혹을 꺼내든 겁니다. 국정감사 직전 한꺼번에 1억 8천여만 원의 상당의 수강료 수입을 챙기고 2016년 5월 19일에는 정치 후원금 잔액 중 5천만 원을 더 좋은 미래에 셀프 후원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참여연대가 무너지면 참여연대가 지금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청와대가 무너지는 이걸 저는 문재인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당은 과도한 비난이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점입가경입니다.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야비하기까지 한 과도한 비난과 의혹 제기는 인격 살인을 낳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해임 불가라는 기존 입장이 바뀐 게 있는지 다시 물은 기자들의 질문에 변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자 더불어민주당도 맞불을 놨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외유를 다녀왔다고 주장한 건데 한국당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진흙탕 싸움입니다. 최윤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의혹을 폭로하자 더불어민주당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내대표 역시 2015년 국토교통위원 시절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폭로했습니다.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공항공사를 통한 나홀로 출장과 보자진 대동 출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피감 기간을 통한 해외 출장이었고 갑질의 최정점에 있었다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 완화와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모 출장이었다며 전형적인 정략적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저열하고 비열한 물타기와 흠집내기 시도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엄중히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한편 김 원장의 외유 논란에 대해 과거 참여정부 때 인사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공격한 사람이 김 원장이었다며 자기에게도 엄격하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서로 추가 폭로전에 나서면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논란에 둘러싼 여야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끄는 곳은 안희정 사태 후폭풍이 거센 충청인데요. 자유한국당도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략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충청입니다. 치열한 신경전 속에 강력한 충남지사 후보였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낙마하자 경선을 빨리 치러 내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사흘간 대전, 충남, 충북 세 곳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나서 전북, 전남, 제주, 인천, 대구, 서울, 경기, 광주 순으로 경선을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광주에서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면 오는 24일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출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안희정 쇼크가 휩쓸고 간 중원의 표심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누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충청권부터 전략적으로. 자유한국당도 서울 김문수, 대구 권영진, 경북 이철우, 세종 송하영 등 4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추가 확정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나라와 당이 큰 위기에 처했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좌파 광풍에서 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통합과 혁신을 위해 이 한 몸을 던지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 안에 공천 규칙을 만들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당이 내세울 인물 선정을 본격화하면서 뜨뜻미지근했던 지방선거 분위기도 차츰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자신은 다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설사 차명으로 보이더라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 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이용해 다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서진을 통해 올린 SNS 글입니다. 자신이 다스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며 회사가 주주들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같이 주장하는 건 대법원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과 실제 주주가 다를 때 명부상 주주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판례를 이끌어낸 건 현재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입니다. 주주명부에 나와 있는 것이 원칙적인 사실이죠.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걸 입증을 해야죠.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그대로 통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누가 영향력을 가지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따라서 재판에서는 주주 명부에 없는 사람을 실제 소유주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옥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굳이 다스 소유권을 언급한 건 재판을 앞둔 소송 전략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에 연루된 공무원에게 준 돈은 국정원에서 나온 거다 하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죠. 국정원이 거부를 했음에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거듭 요구해 받아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덮기 위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에 직접 자금을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자금 5천만 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재판에서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은 김 전 비서관이 사찰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재판 중인데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난색을 보이자 김 전 비서관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보고해달라고 요구해 원 전 원장이 직접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또 띠로 묶인 신권인 관봉 형태로 돈을 건넨 이후 1년 만에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폭로로 문제가 불거지자 신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봉으로 국정원 돈인지 알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미뤄볼 때 불법 사찰 배후를 청와대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관련해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안 해줬다는 건데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그래도 재판은 열립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두 가지 혐의를 집중 보강해 유죄를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1심은 삼성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뇌물 혐의가 다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며 변호인단과 함께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항소를 포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검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고소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는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5차례에 걸쳐 기습 추행하고 관용차에서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담겼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되면서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씨가 마지막 피해를 보기 전 미투 관련 검색을 수십 회 했던 기록과 병원 진료 내역을 확보하는 등 유죄 입증을 위한 다양한 증거를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인 연구소 여직원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지만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안 전 지사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진실 공방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최악의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닷새 만에 피해 보상을 내놨지만 반쪽짜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은 사고 당일 주가가 10% 넘게 폭락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분노가 큽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닷새 만에 나온 삼성증권의 투자자 피해 보상안은 한눈에 보기엔 그럴듯합니다. 배당 사고가 일어난 지난주 금요일, 삼성증권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본 투자자는 장중 최고가로 보상받습니다. 당시 3만 5천 원의 주식을 팔았다면 최고가와의 차액인 5천 원가량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나 당일 삼성증권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는 단 한 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주가가 사고 전보다 10% 넘게 떨어졌지만 보상은커녕 손실만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회사가 잘못해서 손실을 본 건데 우리 같은 투자자는 보상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법무법인은 삼성증권 피해자 인터넷 카페를 열고 집단 소송 채비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가 심했죠. 내일은 더 심해집니다. 중국에서 또 심한 황사가 오거든요. 김현웅 기자입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였습니다. 황사까지 불어닥쳐 건물의 윤곽을 알아보기 힘듭니다. 목이 어쩔 때는 탁하고 아파요. 아플 때가 있어요. 간혹 거북해도 쓰고 다니는 입장입니다, 지금.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를 강타했고 그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생한 황사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우려됐던 중국발 황사는 어젯밤부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대부분 상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늘 오후엔 중국 만주 지역에서 모래바람이 또다시 일면서 내일 우리나라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일부가 낙하하면서 내일 새벽이나 아침에 서해안 지역부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웅입니다. 어젠 강풍도 대단했죠. 폐기물 처리장에서 작업하던 남성이 강풍에 날아온 합판에 맞았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의 한 폐기물 처리장. 80대 작업자가 어디선가 날아온 나무 합판을 머리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피해자를 덮친 나무 합판은 심한 강풍에 높이 7m가 넘는 높은 담벼락을 그대로 넘어 작업장 안으로 날아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작업자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이게 변동은 있는데 맥박은 없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속초의 한 건물은 지진을 만난 듯 외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고 강풍에 300m를 떠밀려간 한강의 선상 외등홀은 하루가 지났지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런 강풍의 원인은 북쪽의 찬 저기압이 일시적으로 남하하면서 봄철에 따뜻해진 고기압과 만나 대기가 격렬하게 섞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4, 5월 사이에 이런 강풍이 부는데 어제 바람은 북강릉 초속 32.1m를 비롯해 인천 영흥도 25.4m 등 태풍의 기준인 초속 30m를 넘나들었습니다. 기상청은 일단 이번 바람은 지나갔지만 앞으로도 또 강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긴급 예산을 편성해 전국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학교와 교사들이 이 공기청정기 설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이 추진한 공기정화장치, 이른바 공기청정기 설치 시범사업에 신청한 학교 현황과 선정 결과입니다. 제주를 뺀 전국 5,800여 개 초등학교 중 신청 학교 수는 불과 800여 개 정도. 경쟁률이 상당할 것 같지만 신청 학교 수와 선정 학교 수를 겨우 맞춘 듯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미달 사태까지 빚었습니다. 정부가 추경 예산 등 180억 원을 긴급 확보해 추진한 중점 사업이었지만 현장 반응은 영 시원치 않은 겁니다. MBN이 입수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실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할 경우 미세먼지 수치는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입증됐는데도 학교와 교사들이 설치를 꺼리는 이유는
운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관리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교원단체들이 전기료 등 비용 부담과 필터 관리, 청소 문제 등을 내세우며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사실상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학부모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사실 학교 안에도 애들 뛰어다니고 먼지가 심하잖아요. 학교에서 운영하기 힘드시다는 이유로 아이들한테 좋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너무. 유지관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요. 국가가 직접 미세먼지 부담 완화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미세먼지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꼭 해결해야 할 문제죠. 현 시장이 해결하지 못했으니 후보들이 공격하기도 쉬운 문제고요. 저마다 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누구의 공약이 가장 현실성 있을까요? 김은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20일 동안 시간대별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한 횟수는 무려 59번. 미세먼지 이슈는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쟁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 예비후보로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휴교령과 차량 이부제를,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은 각각 수소전기차 전환과 미세먼지 프리존 카드 등을 핵심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차량 의무 이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수소 충전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50%로 전기버스로 교체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습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도로에 물청소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은 사물인터넷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도로에 물청소를 대구처럼 하면은 그 미세먼지를 잡아서 포집해서 물로 하수도로 흘려보내면 되는데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좀 더 촘촘하게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학교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부터.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MBN 안전 특별기획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는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죠. 100일이 지난 지금 현장을 가봤더니 여전히 도로엔 차량이 빼곡하고 소방차 진입은 어렵고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상권을 살리려면 주차를 못하게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조창훈, 민경현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구조에 나서야 할 사다리차는 주차된 차량을 치우는 데 30분을 소모했고 소방차도 무려 500m 길을 돌아와야 했습니다. 100일도 더 지난 지금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지 소방서에서 화재 현장까지 직접 이동해봤습니다. 큰 길을 따라 움직인 시간은 6분 25초로 당시 7분 만에 모습을 나타낸 소방차와 비슷했습니다. 지금처럼 차 2대가 서 있는 경우 차량 사이 거리는 소방차 통행에 필요한 3.4m에 미치지 못합니다. 현장 코앞까지 왔지만 소방차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갔지만 주차된 차량이 빽빽하긴 마찬가지. 결국 3분 정도를 거리에서 버린 끝에 9분 36초 만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차한 시민들이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화재 당시 불법 주차로 알려졌지만 하얀 실선이 그려진 이곳은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차량 한 대 지나가기 빠듯하지만 주차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겁니다. 대형마트와 상점들이 여전히 영업 중인 이곳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상권을 띄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 건물로 인해서 거기에 상당히 침체가 돼 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제천시도 경찰 등과 협의해 부랴부랴 대안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할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제천뿐 아니라 참사가 일어났던 다른 곳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13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인데요. 당시에도 불법 주차로 소방차들이 제때 들어가지 못하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차들이 좁은 이면도로 양옆으로 빽빽하게 주차돼 있습니다. 승합차뿐만 아니라 작은 승용차들도 속도를 줄여 주차된 차량을 아슬아슬 피해갑니다. 소방차가 절대 지나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소방차도 못 들고 차를 딱 데려오면 또 차를 못 대게 돼, 원래는. 이 차들도 제천과 마찬가지로 엄밀히 말하면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의정부시가 이곳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올해 초. 아직 주민들에게 이를 정식으로 알리지 않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한다 해도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통로가 제대로 확보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니 주차하기가 못하게 한다고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실제로 비슷한 구조의 인근 골목은 오래전부터 주차 금지 구역이었지만 차들이 양옆으로 빽빽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청이 오는 6월부터 긴급 차량을 가로막는 불법 주차 차량은 보상 없이 강제 견인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좁은 도로임에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최근 오르긴 했지만 8만 원으로 그리 높지 않아 시민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점도 한몫합니다. 주차 차량 등 각종 장애물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도로는 전국 약 1,500곳에 이릅니다. 주차 가능 구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형 소방차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좁은 도로에도 진입이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은 5분. 귀중한 시간이 주차 차량과 싸우는데 낭비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관문으로 이용하기 위해 300억 원을 투입해 인근에 있는 양양공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었죠.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다시 유령공항이 돼버렸습니다. 여길 거치는 국제선 정기표는 아예 없습니다. 신동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평일 낮 양양국제공항 로비는 불이 꺼진 채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항공편 운항판에는 제주에서 오는 국내선 도착 알림 하나가 전부입니다. 불과 2달 전 북측 선수단을 비롯해 동계올림픽을 맞아 사람이 붐볐던 때와는 사뭇 딴판입니다. 올림픽을 위한 시설 개선에 쓴 예산만 무려 300억 원이 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유령공항으로 변한 겁니다.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루 한 차례 제주나 김해로 가는 국내선과 좌석수가 50석 내외인 외국 항공기가 사나흘에 한두 차례 오갈 뿐입니다. 새롭게 변신한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있어서 관광객이 확연히 늘었다든가 그런 건 전혀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양양군을 비롯한 강원도 측은 양양공항을 기점으로 한 지역항공사의 출범을 수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에 설립되면은 지역의 고용 창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2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사업 면허를 신청했지만 결국 지난해 말 최종 반려됐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항공사의 면허 신청이 반려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공청회를 열기는 했는데 반대 의견만 적극 수렴했고 반려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날에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했거든요. 이러니 이미 허가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놓고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민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는 양양공항과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저비용 항공사를 운영하겠다는 업체 2곳의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연 국토부. 하지만 항공사 유치를 바라는 강원도청과 지역 주민은 배제하고 신규 면허 발급에 반대하는 8개 기존 항공사만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는 과정은 더 석연치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는데 하루 전날에야 항공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면허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열기도 전에 면허를 주지 않으려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13페이지에서 20페이지 되는데 이미 다 써놨습니다, 결론을. 어차피 볼 시간이 없어요, 위원들이. 국토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의견을 모은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고
사업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면허를 반려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기존 항공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려고 진입 장벽을 쳐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캐리어들로 분산을 시켰을 때에는 이러한 과열된 양상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평창올림픽 이후 러시아 등 해외 항공사들이 양양공항으로 정기 운항을 타진하는 가운데 지역 항공사들은 다음 달에 다시 면허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일수입니다. 불 끄기도 바쁜데 초등학생 일과표가 웬 말입니까? 지난 1일부터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적용된 이른바 소방관 일과표를 두고 일선 소방관들이 쏟아낸 불만입니다. 여기엔 하루 24시간 동안 소방관이 해야 할 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위해 부모가 짜주는 방학 하루 일과표를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일과표를 만들어 운영하는 공무원은 국내에서 소방관뿐입니다. 더구나 오는 6월부터는 이 일과표를 어긴 소방관은 처벌한다고 하죠. 왜 이런 게 만들어졌냐고요? 제천, 밀양, 화재 같은 대형 참사를 겪으면서 소방관의 기본 역량인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훈련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과표는 지키고 싶어도 실제로는 거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시간으로 되어 있는 오전 9시에 갑자기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어쩌죠? 교육 시간에 출동을 해서 불을 끄느라 정해진 시간에 점심을 못 먹고 그래서 다음 일과 시간에 밥을 먹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업무가 밀리고 결국 하루 종일 제대로 지킨 게 없게 되겠죠. 인력이라도 충분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해 기준 소방 공무원 수는 44,700명. 소방기본법상 현장 활동 적정 인원인 6만 명보다 무려 20%나 부족합니다. 올해 5,200여 명을 계획대로 신규 채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마을벌 퇴치 등 각종 민원에 동원되고 소방용수 조사 등 행정 잡무도 해야 하고 다행히 소방당국이 소방관들의 민원성 현장 출동을 줄이는 세부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고는 시간을 정해놓고 발생하지 않죠. 그렇잖아도 과로사와 업무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인데 일과표는 현장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탁상 행정일 뿐입니다. 문제의 답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 있습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오는 2022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정시와 수시의 선발 기간을 통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최종안은 오는 8월에 확정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대학 입시에서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정시와 수시 모집 응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부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 시험은 11월 초에 치러지며 11월 말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됩니다. 길고 복잡한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고 그동안 분리되어 왔던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는 것은 매우 큰 변화이므로 수능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둔 학생은 정시 전형 위주로, 그렇지 못한 학생은 수시 전형 위주로 대학에 지원합니다. 수능 평가 방법에 대해서 교육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원점수를 도입하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9월에 시작되던 수시 전형 기간이 정시와 통합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원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현재 9번에서 6번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학생부를 3학년 2학기까지 끝까지 관리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수능 준비 또한 원서 접수 직전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8월까지 대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교육부는 또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부모의 인적 사항과 수상 경력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 전형을 없애겠다는 건데 당연한 걸 지금껏 안 한 거죠. 길기범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을 받아온 학교 생활기록부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고등학교 학생부에는 인적, 학적 사항 등 10개 항목을 기재하는데 이 가운데 인적, 학적 사항을 통합하고 진로 희망 사항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인적 사항이 사라지고 그동안 사교육을 유발해온 수상 경력 역시 삭제됩니다.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철저하게 내실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학교 밖 수상 경력에 이어 교내 수상 경력도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이자 학부모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가 원래는 100년대로 가야 하는데 고2 다르고 고1 다르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 평가 항목이 대폭 줄어들면서 학교 성적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기준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마 사정관들은 학종에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상당한 애로점을. 교육부는 여론 수렴을 통해 오는 8월에 학생부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중고차를 보러 온 손님을 협박해 차를 강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일명 덜덜이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쪽 업계에서는 다 알려진 거라고 합니다. 윤규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에 속지 말라는 홍보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차를 살 때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 다음 피해자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이 영상은 사기범들이 만든 홍보물입니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허위 매물 사이트 등에 차량을 소개하고서 손님이 매장을 방문하면 차에 문제가 있다며 다른 비싼 상품을 강매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차량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러 간 사이에 연료분사 노즐과 퓨즈 등을 빼내 차량이 고장난 것처럼 속였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는데 엔진 뚜껑 열고 인젝터를 꽂는 식으로 하면 차가 덜덜 움직여서 그걸 덜덜이 작업이라고. 피해자가 구매를 거부하면 협박에 집단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지난 2016년부터 1년여간 챙긴 금액만 14억 원, 131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제가 환불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막 이제 욕을 하고 가슴 막 때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경찰은 판매업체 대표 등 8명을 구속하고 중고차 판매원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취업자 수는 2월에 이어 3월에도 10만 명대에 그쳤습니다. 2달 연속 10만 명대인 건 23개월 만입니다. 통상 월 평균 취업자 증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만 명은 돼야 경제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비상이 걸린 거죠. 3월 실업자는 125만 명, 실업률도 4.5%로 1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건설업 경기도 녹록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무인기기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실업률에 더 영향을 줄 테니까요. 정설민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무인 주문기기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주문을 받는 사람 떠는 셈이 얘는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임금도 나가고 하니까. 패스트푸드점은 이미 전체 매장의 절반에 무인 주문기기가 깔렸습니다. 노래방은 종업원이 필요 없는 코인 노래방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고 주유소는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는 곳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유기보다 셀프 주유기는 값이 4배나 되지만 일반 주유소에서 최저임금을 주고 한 명을 고용할 경우에 비해 석 달이면 차액을 뽑고도 남습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 전국 주유소의 한 10% 정도인 한 1,000군데 내외가 셀프 주유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은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면 지난해보다 일자리가 96만 개 없어진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반복적 노동자들,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경비원, 반복적이지 않으면 이제 육체적인 노동자, 커피숍 종업원 이런 업종들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더니 바르셀로나가 오늘 딱 그랬습니다.
3점차 우위를 지키지 못하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탈락했거든요. 구경호 기자입니다. 1차전에서 로마를 4대1로 크게 이겨 비기거나 2점 차로만 져도 4강에 진출하는 바르셀로나. 여유롭게 경기에 들어가지만 벼랑 끝에 몰린 상대의 기습적인 공격에 전반 6분 선제골을 허용합니다. 이후 전반을 잘 넘겼지만 후반 13분 페널티킥을 내주고 다시 실점, 0대2로 끌려갑니다. 상황을 수습하는가 싶었지만 후반 37분 악몽과도 같은 세 번째 골을 내줍니다. 결국 믿기지 않는 0대3 패배를 당한 바르셀로나는 1, 2차전 합계 4대4를 기록했지만 원정 다득점 우선 원칙에 따라 로마에 4강 티켓을 내줬습니다. 기적을 연출한 로마는 34년 만에 대회 4강에 진출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1차전 3점차 대패를 당한 맨체스터 시티도 리버풀을 맞아 전반 2분 만에 제주스의 선제골로 역전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리버풀은 후반 들어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 살라와 피르미누의 연속골로 역전, 2대1 승리를 거두고 2연승으로 10년 만에 4강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오늘 우려와 달리 최악의 황사는 피했습니다. 그래도 곳곳이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문제는 내일 또다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따뜻한 봄 기온이 가득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18도, 광주는 2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밤새 비를 내렸던 저기압은 동쪽으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이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강풍도 차차 잦아들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황사의 영향권 안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7도, 춘천은 4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남 내륙을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강원 산지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모가 숨지고 4년이 지나 태어난 중국 아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숨진 자식이 불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조부모가 수정된 배아는 자신의 손자라며 소송까지 간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아기는 모두에게 선물이지만 이 아기는 특히 과학이 준 기적의 선물이죠.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